노력이라고 했나? 한섬그룹은 노력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결과에 지급하지. 당신 해고야. 한섬그룹 38층,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강지한 회장의 목소리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중년의 이모는 방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한의 얼음 같은 시선에 부딪혀 말을 삼켰다. 지한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서 있지 않았다. 그는 2억 원이 넘는 독일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휠체어는 그의 지위와 그의 비극을 동시에 상징했다. 지한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휠체어를 돌렸다. 김비서, 처리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지한은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지한, 30대의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인 한섬그룹을 이끈 천재 경영인. 그리고 9년 전 약혼녀의 배신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비운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휠체어의 폭군이라 불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체처럼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9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지연이 울며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매몰차게 돌아선 직후 덮쳐온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 기억은 척추를 관통한 금속 파편처럼 매일 밤 그를 고문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인간의 따뜻함 따위는 사치라고 여겼다. 그의 삶은 오직 일, 그리고 지독한 재활훈련, 그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허름한 재래시장. 민우야, 거기 생선 상자 좀 이모한테 갖다 줄래? 조심하고. 오서연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8살 한민우는 자기 몸만한 스티로폼 상자를 낑낑내며 옮겼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민우는 이 시장 바닥에서 자랐다. 서연은 민우의 이모였지만 8년 전 언니 오지연이 민우를 낳고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민우의 엄마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월세방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투박했다. 민우는 그런 이모, 엄마를 일찍부터 도왔다.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이 되었다. 민우의 작은 스케치북에는 온통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한 페이지, 민우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흐릿한 기억과 상상으로 그린 아빠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강지아는 마지못해 한 행사에 참석했다.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보여주기식 자선 행사였다. 행사는 한섬그룹이 후원하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지아는 휠체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동정어린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는 이 지루한 시간이 1분이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대굴대굴 톱! 빨간색 고무공 하나가 글러와 그의 휠체어 바퀴에 정확히 부딪혔다. 지한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아이들을 싫어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시끄러웠다. 잠시 후 작은 운동화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맑지만 조금은 주눅든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공을 짚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강지한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다. 꾀죄죄한 티셔츠에 무릎이 다른 청바지. 하지만 그 얼굴은 지아는 자신의 집무실에 걸린 아주 오래전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가 9년 전 그토록 지독하게 사랑하고 증오했던 여자 오지연의 모습을 정확히 반반씩 섞어놓은 듯했다. 그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다 안다는 듯 깊고 슬퍼 보이는 그 눈매. 지하는 심장이 얼음 송곳에 꿰뚫린 듯한 격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다. 아이는 휠체어를 탄 남자의 서늘한 기백에 눌려 잠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였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아이는 지한을 올려다보며 순진무구한, 그러나 지한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보다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 말은 지한의 가장 깊은 상처, 그의 무력함과 9년의 고통을 정통으로 찔렀다. 지한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 당장 소리치고 싶었다. 사라져!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이성이 불가능해 라고 외치고 있었다. 지연이는 날 배신하고 떠났어. 아이가 있을 리 없어. 이건 그냥 닮은 아이일 뿐이야. 우연이라고. 민우야! 한민우! 너 거기서 뭐해? 그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행사장에서 음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한의 얼굴을 보자마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9년 동안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닥쳐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9년 전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민호와 마주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달려와 민우의 팔을 잡아챘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그녀는 감히 지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과도한 공포 반응, 지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의심은 단순한 놀라움에서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9년 전 그는 지연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잠깐. 지한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서연은 질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한민우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거의 울먹이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는 민우를 끌다시피 하여 행사장 밖으로 도망쳤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이모, 엄마의 손에 이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그 이상한 아저씨, 무섭지만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던 그 아저씨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강지아는 구석에 홀로 남겨졌다. 시끄럽던 행사장의 소음이 일순간 멀어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팔걸이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민우, 그리고 오서연. 그는 여자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9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자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사랑의 잔상이었다. 우연일 거야. 우연이어야만 해. 지한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 방금 나갔던 여자와 아이, 이름은 한민우, 보호자는 오서연. 지금 당장 저 두 사람 신원, 주소, 가족관계, 8년 전 기록까지 모조리 샅샅이 뒤져. 일시간 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지한의 얼음 같던 세계에 8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강지한은 행사가 끝나고도 한참을 VIP 대기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에 그 아이, 한민우라는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그리고 9년 전 자신을 떠난 오지연과 병적일 정도로 닮아있는 그 얼굴. 지아는 휠체어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저씨,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이 마치 독침처럼 그의 마비된 신경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수억 원짜리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재무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숫자들이 흐릿해지며 그 아이의 눈망울로 변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젠장! 유리잔을 움켜쥔 그의 손이 분노로 떨졌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9년간 그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얼음성체를 지켜왔다. 그런데 고작 8살짜리 아이 하나에?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는 지한의 지독한 성미를 유일하게 견뎌내는 유능한 비서였다. 태블릿 화면에 두 사람의 신상 정보가 떴다. 오서연, 35세, 한민우, 만 8세. 거주지는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남일동의 한 옥탑방, 그리고 민우의 가족관계 증명서, 나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 그 단어가 지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과 그토록 닮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 지한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남일동? 옥탑방? 지한이 경멸어린 목소리로 되뇌었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 그런 누추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처럼 느껴졌다. 그의 분노는 논리적인 이유가 아닌 본능적인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게 다야? 고작 이 정도 정보로 내 시간을 뺏은 건가? 그 여자가 오늘 행사장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 당장 알아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한은 김 비서를 물렸다. 그는 서재 가장 깊숙한 곳, 그가 9년간 애써 외면해온 그림 앞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오지연의 초상화였다. 싸우기 전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그녀가 그곳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9년 동안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감히 근본도 모르는 애를 들여?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한섬그룹 후계자 자리는 없어. 아버지의 불호령, 그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지어냈던 자신.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매달렸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지연 씨,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요. 돈이나 지위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그냥... 하지만 지아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끄러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그녀에게 수표 다발을 던졌다. 그녀는 그 수표를 경멸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뺨을 때리는 대신 그의 넥타이 핀을 거칠게 잡아쳤다. 그리고 비명처럼 외쳤다. 당신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그 오만한 자존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 그는 그녀를 잡으러 차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빗길을 뚫고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끔찍한 금속 파열음. 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두 다리의 감각을 잃었고 지연은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다리 병신이 된 자신을 버렸다고 9년간 믿어왔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망가진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 8세, 아이의 나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사고가 난 것은 9년 전. 지한은 날짜를 계산했다. 만약 그녀가 그날 밤 임신한 상태로 떠났다면 아이는 9살이어야 했다. 왜 8살이지? 지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내 아이가 아닌 건가? 하지만 그 얼굴은, 그 눈빛은, 아니면 그녀가 나를 떠나고 1년 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 듯한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는 차라리 분노하는 편이 쉬웠다. 김 비서, 당장 들어와. 지한이 인터폰에 고함을 질렀다. 김 비서가 즉시 달려왔다. 회장님, 혹시 나이를 다시 확인해. 그 아이 정말 8살 맞아? 9살인데 출생신고를 늦게 했거나 발육이 부진한 건 아니고? 병원 기록, 학교 기록 모조리 뒤져. 지한의 광기 어린 집착에 김 비서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민우 군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며 모든 서류상 만 8세가 맞습니다. 생일은 10월입니다. 10월. 그들이 헤어진 것은 9년 전 12월. 계산이 맞지 않았다.
지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잠시 이성을 잃고 있을 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안색이 혹시 오지연 씨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한의 눈이 번뜩였다.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김 비서는 지한이 한섬그룹을 물려받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왔다. 그는 9년 전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오서연 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탁했다. 오서연 씨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지연. 9년 전 실종 처리되었고 지한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 비서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8년 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지한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사망? 언제? 어떻게? 8년 전 10월입니다. 김 비서가 침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기록상으로는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년 전 10월, 출산, 그리고 8살 한민우. 지한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휠체어를 몰아 김 비서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 아이, 한민우, 오서연의 아들인가? 아니면 오지연의 아들인가? 김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서류상으로는 오서연 씨가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기가 오지연 씨가 사망한 시기와 한민우 군이 태어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아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오지연의 아이, 9년 전 그날 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오서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언니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이고 지난 8년간 그를 한섬그룹을 속여온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 돈을 원했다면 진작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야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한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DNA 검사, 그것이 가장 확실했지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 지금은 불가능했다. 김 비서는 이 순간을 준비했다는 듯 태블릿을 스와이프했다. 오서연의 경제 사정은 최악입니다.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종종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개인 물품을 팔곤 합니다. 저희 팀이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들이 떴다. 사람들과 흥정하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펼쳐놓은 낡은 돗자리, 헌 옷까지 찌그러진 냄미들. 지아는 사진들을 무의미하게 넘겼다. 이런 쓰레기들 말고! 그가 소리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사진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나무 보석함 안에서 무언가 은빛 물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멈춰! 확대해! 저기! 김 비서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미지가 깨졌다가 다시 초점을 맞췄다. 지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의심할 야지가 없었다. 봉황이 새겨진 은색 넥타이핀. 9년 전 그가 지연과 마지막으로 다투던 밤, 그가 하고 있던 바로 그 넥타이핀이었다. 한섬그룹의 후계자에게만 주어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갑오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다. 지연이, 그녀가 그날 밤 그것을 주었던 것이다. 9년 전 그가 수표와 함께 모욕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날 밤 빗속에서 그녀는 그 증오의 증표를 품고 사라졌다. 그녀는 그것을 간직했다. 그리고 죽었다. 자신의 아이를 남기고. 지안의 머릿속이 핑 돌았다. 8살, 9년, 이제 그 차이는 무의미했다. 오서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이를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1년이나 늦게 한 것이 틀림없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불타는 분노가, 그리고 숨막히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가 이 차가운 성체에 앉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은 옥탑방에서 간연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 때문에 죽었다. 지하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9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남일동 옥탑방, 주소, 아니 김비서, 지금 당장 날 그곳으로 데려가. 강지아는 그 낡은 보석함 속 넥타이 핀 사진을 본 순간 9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다리처럼 감각을 잃었다. 그는 김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당장 차를 대기시켰다. 한섬그룹에 방탄 처리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최고급 밴이 어둠을 뚫고 서울의 가장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가장 누추한 강북의 남일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금세 지저분한 골목길의 희미한 가로등으로 바뀌었다. 지하는 이 도시의 극명한 대비가 지금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 있어 구역질을 났다. 남일동 산동네. 밴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입구에서 차가 멈췄다. 회장님, 이곳은...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하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비라도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담벼락들,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저 멀리 아찔한 경사의 계단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옥탑방. 그의 아들, 그의 피를 이은 아이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지하는 9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증오했던 지연보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오서연이 하는 여자가 더 증오스러워졌다. 그는 리프트를 내려 휠체어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수백 개의 가파른 계단, 그것은 그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으로도 그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오를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아는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이토록 저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물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올라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내려와. 김비서가 망설이다가 지한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지한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다. 골목길 구석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꺾어질듯 젖히고 위태로운 옥탑방을 올려다보았다. 저곳에 그 아이가 있었다. 그때였다. 옥탑방 옆 공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 한민우였다. 아이는 낡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엄마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림에 몰두 있었다. 지아는 저도 모르게 휠체어를 그쪽으로 움직였다. 전동 휠체어의 낮은 모터 소리. 쓱.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동그란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휠체어 아저씨? 지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낮에 행사장에서 본 그 얼굴.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어둠 속에서 보니 더욱더 자신과 닮아 있었다. 지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람을, 특히 아이를 대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혼자 뭐 하고 있지? 목소리가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하게 갈라져 나왔다. 민우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다. 그림 그려요. 엄마 기다려요. 엄마, 오서연 씨 말인가? 지한이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늦게 온대요. 아저씨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길 잃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한은 가슴이 아려왔다. 길을 잃었다. 9년 동안 길을 잃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지한은 아이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무슨 그림을 그렸지?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낮에 본 휠체어 탄 아저씨, 즉 지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지한은 숨을 삼켰다. 8살 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림 속에는 자신의 특징이, 특히 그 고독하고 차가운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재능, 경영과는 전혀 다른, 아마도 오지연에게서 물려받았을 그 재능을. 아저씨, 화난 사람 같았어요, 낮에. 민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림을 든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때가 꼬질꼬질한 손.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한민우! 오서연이었다. 김비서가 그녀에게 상황을 알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식료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지한과 민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자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과와 감자들이 흙바닥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민우야! 이리 와! 당장!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넘어선 광기에 차 있었다. 민우는 엄마의 그런 모습에 놀라 울상이 되어 서연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고양이처럼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지안을 노려봤다.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지한은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여자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조차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오서연 씨,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한의 낮은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렸다. 오지연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가 오지연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언니는 죽었어.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 당장 꺼져.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민우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거의 울부짖으며 민우를 끌어안았다. 지안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들을 우리 민우라고 부르는 저 여자의 소요욕,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증오. 그 아이 몇 살이지? 지안이 핵심을 찔렀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상관이야? 8살이야.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 지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9년 전 그날 밤 오지연은 임신한 상태였어. 안 그런가? 그 아이 9살이겠지. 내 아이를 훔쳐서 내 아이의 나이까지 속이고 이런 시공창에서 키우고 있었던 건가? 서연은 지한의 말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왔다. 9년 동안 지켜온 그녀의 세계가, 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민우는 내 아들이야. 서연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울었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낯선 아저씨 사이의 살벌한 기운에 겁을 먹고 울었다. 엄마, 무서워. 아저씨, 가세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한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 이 여자와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한은 휠체어를 서연과 민우 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다. 서연이 경계하며 민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지한은 주머니에서 최고급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그는 아이를 향해 그가 9년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울지 마라.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서연이 날카롭게 그 손을 쳐낼 것을 알았다. 아이는 낡고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지한은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혹은 위로하려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괜찮다. 아저씨는 화난 게 아니야.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 민우가 엄마 등 뒤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 지한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한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아이의 스웨터 어깨 부분에 붙어있던 가늘고 연한 갈색 머리카락 한 올. 그는 그것을 손톱 밑으로 감추듯 재빠르게 쥐었다. 그가 손을 떼는 순간 서연이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지한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다. 그의 차가운 주먹 안에는 이 지독한 진실 게임을 끝낼 마지막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서연을, 그리고 그녀 뒤에 숨어오는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오사연 씨,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한섬그룹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가장 잘 알 테니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휠체어를 돌렸다. 김비서가 황급히 그를 뒤따랐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검은 벤을 보며 절망적으로 오열했다. 언니, 미안해. 나 어떡해. 민우는 울음을 그치고 굴러다니던 사과 하나를 주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8살 아이는 이미 자신의 운명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예감하고 있었다. 벤에 올라탄 지아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센터로 간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굳게 쥔 주먹을 천천히 폈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의 핏줄을 증명할 가늘고 연약한 머리카락 한 올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강지한에게 24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한섬그룹의 운명이 걸린 수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까지 초조했던 적은 없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가장 희미하고 위태로운 그 불빛이 꺼져가는 옥탑방에서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의 소나기에는 연구소로 보낸 아이의 머리카락과 함께 자신의 구강 상피세포가 담긴 샘플이 들려 있었다. 그는 9년 전 그날 밤을, 지연과의 마지막 순간을 수천 번, 수만 번 복기했다. 당신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빗속에서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는 그 말이 배신당한 여자의 상투적인 저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9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밀어냈고 그의 냉혹함이 그녀를 빗속으로 뛰쳐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다리를 잃었다. 그는 그것이 대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부였지만 어젯밤 그 가파른 계단 하나를 오르지 못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먼지 구덩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그는 이 대리석 성체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이 비참한 대조.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9년 전 오지연은 임신한 몸으로 자신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8년 전 아이가 8살이라는 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고 1년 뒤에 죽었다는 뜻이었다. 그 1년 동안 혹은 출산 직후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혼자였다. 돈도 가족도 없이 그를 증오하며 혹은 그리워하며 아이를 낳다가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지안의 고통스러운 상념을 깨뜨렸다. 약속된 24시간이 되기 몇 시간 전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지안은 휠체어를 돌렸다. 그의 심장이 9년 전 사고의 순간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김 비서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유능한 비서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다가와 지안의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얇은 종이 한 장. 그것이 그의 9년의 의심과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남은 생의 의미까지 결정할 터였다. 지한의 손이 떨렸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단단하던 손이 아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드는데 몇 초의 시간을 더 써야 했다. 종이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수치들이 나열된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의학용어 따위는 몰랐다. 그는 곧장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로 시선을 향했다. 그리고 거기 그의 숨을 먹게 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8%. 상기검체 강지하는 상기검체 한민우의 생물학적 부로 판단됨. 순간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시간이 멈췄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방음벽 너머로 자신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99.9998%.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8년간의 방치, 9년간의 오해,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정말로. 그 아이는, 한민우는 그의 아들이었다. 기쁨이었을까? 안도였을까?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슬픔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후회였다. 그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8년 동안 시궁창에 방치한 아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한이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9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눈에서 그가 다리를 잃었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휠체어를 탄 엉음한 장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남자가 그 피와도 같은 DNA 결과지 앞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지연아, 오지연, 미안하다.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의 인생을 원흉이었다. 김비서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오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안의 대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비서가 남겨두고 간 옥탑방 주변을 감시하던 팀의 비상 연락망이었다. 지안은 흐려진 시야로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민우 군이 아이가...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가 왜?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금 전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오서연 씨가 울면서 아이를 업고 119를 불렀습니다. 지금 남일동 인근 병원으로,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한선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한선병원. 지한이 소유한 병원이었다. 지한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휠체어를 돌렸다. 김비서, 당장 병원으로 가. 국내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 신장내과 의사들 전부 응급실로 집결시켜. 지금 당장. 그의 절규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방금 찾은 아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한선병원 응급실은 강지한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다. 그가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휠체어를 몰고 응급실 문을 밀어붙였을 때 모든 의료진이 얼어붙었다. 그는 오서연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채 손에는 민우의 작은 신발 한 짝을 쥐고 떨고 있었다. 그녀는 지한을 보자 두려움도 있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민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살인자, 악마. 그녀가 지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지한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서연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의사는 어딨어? 그때 응급처치를 마친 소아과 과장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다. 그는 지한을 알아보고 당황했다. 회장님, 어쩐 일로? 그 아이, 한민우, 저 아이 상태가 어때? 지한이 소리쳤다. 의사는 지한과 서연을 번갈아 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장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여전히 지한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의사가 모니터에 검사 결과 차트를 띄웠다. 수많은 붉은색 경고 수치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성 신부전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한은 그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고쳐. 세계 최고 의사를 데려와.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장이 양쪽 다 거의 기능을 엘실했습니다.
이 수치라면 아이가 지난 몇 년간 극심한 피로와 붓기, 구토 증세를 보였을 겁니다. 보호자분 전혀 모르셨습니까? 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요즘 밥을 잘 못 먹고 피곤해해서 제가 돈 버느라 그녀는 가난이 죄라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하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은 신장이 망가지는 고통 속에서 밥도 못 먹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방법이 없더는 건가? 지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의사가 마지막 차트를 띄웠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 기증자망을 검색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맞는 기증자를 찾는 건 의사가 말을 흐렸다. 지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방금 아들을 찾았고 동시에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족 기증이 가장 빠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제 엄마예요. 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의사에게 말했다. 저 여자, 지금 당장 적합성 검사해.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피로 얼룩진 DNA 결과지를 쥔 그 떨리는 손을. 그리고 나도 검사해. 한섬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강지한과 오서연은 방금 체열을 마쳤다. 두 사람의 피가 담긴 시험관은 민우의 생명을 결정할 어쩌면 그들 사이에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거나 혹은 더 단단히 묶어버릴 운명의 증거였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민우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민우의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장기가 민우와 맞기를, 8년간 엄마로 살아온 자신의 세월이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반면 강지아는 휠체어에 앉아 차갑게 응급실 중환자 구역을 응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몸에 온갖 의료기기를 주렁주렁 매단 채 희미하게 숨을 내쉬고 있는 민우가 보였다. 자신의 아들.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흘렸던 눈물은 이미 얼어붙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시퍼런 공포와 9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는 지독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서연의 앞에 멈췄다. 그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서연을 완전히 덮었다. 말해.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을 삼킨 듯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민우가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다. 지한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8년간 속여온 내 아들 한민우가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말해. 9년 전 그날 밤 오지연, 내 아이를 임신한 내 여자가 왜 죽었는지, 네가 왜 내 아들을 훔쳐서 8년을 시궁창에 숨겨뒀는지 전부. 서연은 지한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가 쓰러진 지금 그녀가 8년간 지켜온 거짓말의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언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다. 그날 밤 당신과 싸우고 돌아온 언니는 임신했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수표를 던지며 꺼지라고 했을 때 언니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신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지한의 눈이 커졌다. 지연이 그의 사고를 알았다고? 언니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 병실 근처에도 갔었어요. 당신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걸 알고 자기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뱃속의 아이를 보며 매일 밤 울었다고요. 지한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9년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언니를 찾아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언니에게 돈 봉투를 던졌어요. 당신이 다리 병신이 된 게 다 언니 탓이라며. 감히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한섬의 핏줄을 더럽히려 하냐며 당장 이 아이를 지우고 꺼지라고 했어요.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물론이고 나까지 우리 가족 전부를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지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 그의 완고하고 냉혈했던 아버지. 언니는 도망쳤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 손에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언니는 모든 걸 버리고 숨었어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민우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지아는 9년 전 자신이 지연에게 던졌던 모진 말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언니가 죽으면서 이걸 줬어요. 서연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지안의 눈에도 익숙한 봉황이 새겨진 은색 넥타이 핀이었다. 9년 전 그날 밤 지연이 그의 멱살에서 잡아챘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게 민우 아빠 거라고. 나중에 민우가 크면 아빠를 원망할 힘이라도 생기면 그때 주라고 했어요.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민우를 빼앗기지 말라고, 약속하라고. 서연은 넥타이 핀을 쥔 채 지한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원망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냥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던 것뿐이에요. 민우가 아픈 것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못해서 내가 다 망쳤어요. 언니, 미안해.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아까의 그 의사, 병원장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지하는 넥타이 핀을 쥔 채 굳어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의사는 먼저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서연 씨, 안타깝게도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살릴 어떤 자격도 방법도 없었다. 그녀는 울 자격조차 잃었다. 의사는 침을 삼키고 지한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강지한 회장님. 지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9년의 죄책감으로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6개의 항원이 모두 일치합니다. 1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은 완벽한 기증자입니다. 순간 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지하는 꽉 쥐고 있던 넥타이 핀을 떨어뜨렸다. 철컥 하는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민우를 살릴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안도감도 잠시 병원장은 지한의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표정은 기적을 찾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회장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지한을 다른 방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민우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원장실에서 의사는 지한의 9년 전 사고 차트와 현재의 건강 차트를 나란히 띄웠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회장님은 9년 전 척추 손상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일반인에게 신장 적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릅니다. 지아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지난 9년간 단 하루도 통증과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본론만 말해 전신 마취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 혈전 용해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 경우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에 뇌나 심장에 치명적인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지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악의 경우 회장님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 9년간 그는 이 쓸모없는 다리를 이끌고 죽지 못해 살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저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목숨이 그가 8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연의 마지막 모습, 서연의 울부짖음, 그리고 유리창 너머 작은 심장 박동기를 단 채 죽음과 싸우고 있는 민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9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떨어진 넥타이 핀을 다시 주워쥐었다. 지아나, 이게 네가 원했던 복수라면 기꺼이 받아주지. 그는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의 폭군이 아니었다. 내가 9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산송장처럼 살았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지난 9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일 거야. 그는 책상 위에 수술 동의서를 집어들었다. 의사 양반, 당신은 의사야. 환자를 살려. 내 아들을 살리라고. 수술, 준비해.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켜졌을 때 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시야에는 2개의 이동식 침대가 나란히 하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겼다. 한쪽은 8년간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러나 지금은 죽음의 문턱에 선 조카이자 아들인 민우. 다른 한쪽은 그녀가 9년간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그러나 지금은 민우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된 남자 강지한이었다. 강지한은 마취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9년간 그를 지배했던 얼음 같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내 아들을 부탁하오. 그 입모양을 읽은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지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독한 운명을 만든 언니 지연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다. 언니, 지연 언니, 보고 있어? 나 이제 어떡해. 당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사람이 지금 민우를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저길 들어갔어. 언니, 당신이 틀렸던 거야? 아니면 내가 틀렸던 거야? 제발 2사람 다, 민우도 그 사람도 제발 살려줘. 내가 평생 속죄할게. 제발. 수술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강지한의 몸에서 건강한 신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적출되고 있었고 바로 옆 수술실에서는 민우가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피가 마를 듯 느리게 흘러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집도했지만 강지한의 수술실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의 몸 상태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으니 수행 라인 최대로 확보해. 집도이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강지한의 몸은 9년간의 마비와 약물 치료로 인해 수술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장을 성공적으로 적출하고 지혈을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평온하던 심박수 모니터가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부정맥 발생! 혈압 급강하! 80에 50! 이럴 리가, 출혈은 잡혔는데.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사들이 다급하게 그를 깨우려 했지만 지한의 의식은 이미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삐.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일직선의 녹색 선. 심정지, 당장 제세동기 준비해. 차지. 200줄 클리어. 쿵.
휠체어에 앉아있던 거구가 수술대 위에서 무기력하게 튀어올랐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300줄 차지 클리어. 쿵. 지한의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지연아, 날 데리러 온 건가? 하지만 안 돼. 아직 민우,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돌아와! 돌아와! 병원장이자 집도이가 미친 듯이 그의 가심을 압박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들렸던 걸까? 혹은 옆방에서 막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고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아들의 기운이 전해진 걸까? 삐, 기적처럼 모니터의 일직선이 다시 불규칙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심박 돌아왔어. 시간이 흘렀다. 민우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아빠의 건강한 신장은 8살 아이의 몸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서연은 매일 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민우 병실 옆 ICU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강지한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한은 3일 만에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장의 지친 얼굴이었다. 돌아오셨군요, 회장님.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지한의 목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는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9년 전 사고 때와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의 첫 질문을 던졌다. 민우는? 병원장이 환하게 웃었다. 성공적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회복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한은 9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는 더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을 기력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민우를 만날 날을 기다렸다. 서연은 그 사이 민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는 사실,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저 아저씨가 자신에게 신장을 준 아빠라는 사실을. 일주일 뒤 민우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연은 민우의 손을 잡고 지한의 병실로 향했다. 지한은 이 순간이 수술대에서 심장이 멎었던 순간보다 더 떨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죽음이었는데 지금 그는 8살 아이의 버절이 더 두려웠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민우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다. 민우는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쭈뼛거리며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며칠 만에 몰라보게 건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모는 이 사람이 아빠라고 했다.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서연을 울게 만든 무서운 휠체어 아저씨였다. 지한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밀려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민우, 야. 민우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 수술 제국이 남은 곳을 만지작거렸다. 그곳에 이 아저씨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용기를 낸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한이 평생 받아본 그 어떤 감사 인사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저씨, 아니, 빠. 그 한마디에 강지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듯했다. 민우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저 살려주셔서, 신장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 9년의 지옥 같던 시간을, 수술의 고통을, 죽음의 공포를 단번에 씻어내는 구원의 단어였다. 지한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술 자국 때문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팔을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었다. 아니야, 민우야, 아니야. 지한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고마워.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서연에게서 돌려받은 봉황이 새겨진 은색 넥타이핀이 있었다. 이거 네 엄마가, 지연이가 아빠한테 남긴 유일한 거야. 그는 넥타이핀을 민우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아빠는 네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 쓸모없는 다리보다 더 쓸모없는 아빠였어. 그는 민우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민우야, 네가 아빠한테 살아갈 이유를 줬어. 이 신장은 아빠가 너에게 준 선물이 아니야. 네가 아빠를 지옥에서 구해준 구원의 증표라. 민우는 울면서 지안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문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언니 지연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웃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9년의 길고 긴 비극, 그 비극은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장애, 그리고 8년간의 숨겨진 진실을 대가로 치렀지만 마침내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툰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지아는 아들을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고마워. 8년간 민우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소.